제7회 원소는 반하에서 공손찬과 싸우고 손견은 강을 건너 유표를 치다. 이때 손견은 유표의 포위 속에 들어있다가 다행히 정보, 황계, 한당 등 세 장수가 필사적으로 싸워 구원해 주었다. 그러나 군사는 태반이나 잃고 간신히 혈로를 뚫고 강동으로 돌아갔는데 이 일로 해서 손견은 유표와 원수를 맺게 된 것이다. 한편 원소는 한해의 군사를 둔치고 있었는데 매양, 군량과 마초가 부족했다. 기주목 한복이 알고 군용에 쓰라고 양식을 보내왔다. 모사 봉기가 원소를 보고 말했다. 대장부가 천하를 종행할 터에 언제까지 남이 양식을 보내주기를 기다려서 먹고 지내겠습니까? 기주는 전량이 극히 많은 곳인데 장군은 왜 거기를 수중에 넣으려 하지 않습니까? 좋은 계책이 없는 걸 어쩌겠는가? 가만히 사람을 시켜서 공손찬에게 글을 보내시고 군사를 내어 기주를 취하라고 하시되 우리도 협공하겠다 하시면 차는 반드시 군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한복은 꾀가 없는지라 필연 장군께 고을일을 맡아주십사 청할 것이니 이때 계책을 쓰면 쉽사리 기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원소는 크게 기뻐 곧 공손찬에게 글을 띄웠다. 공손찬이 글을 받아보니 함께 기주를 치고 그 땅을 똑같이 나누자는 사연이라 뛸 듯이 기뻐하여 그날로 군사를 일으켰다. 원소는 다른 한편으로 사람을 시켜서 이 일을 한복에게 가만히 알려주게 했다. 한복이 황망히 순심과 신평 두 모사를 불러놓고 의논하니 순심이 하는 말이 공손찬이 연, 대 두 곳의 무리를 거느리고 지쳐 들어오니 그 예봉을 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유비, 관우, 장비가 돕고 있으니 무슨 수로 막아보겠습니까? 원본초로 말하면 지용이 출중하고 그 수하의 명장들이 매우 많으니 장군께서 그를 청해 함께 고을 일을 보자고 하시면 그가 필시 장군을 후히 대접할 것이라. 그러면 공손찬을 근심하실 것이 없겠습니다. 한복이 곧 별과 관순을 보내서 원소를 청해 오게 하니 장사 경무가 간했다. 원소는 그 형세가 고단하고 궁하기 짝이 없어 우리 처사만 바라고 있습니다. 비유에 말하자면 갓난애가 어미 품에 안겨있는 형편이라 젖줄만 떼면 그 자리에서 굶어 죽고 말 터인데 고을 일을 맡기시겠다니 그게 가당한 말씀입니까? 이야말로 범을 끌어다 양떼 속에 몰아넣는 격이외다. 나는 본래 원씨의 옛 이속인데다 재능도 본초만 못하오. 옛 사람들은 어진 일을 골라 그 자리를 사행했다고 했는데 제공은 어째서 셈을 내오. 기주도 이제 볼장 다 보았구나. 경무는 탄식했다. 이로해서 벼슬을 버리고 떠나는 자가 30여 명이나 되었는데 단지 경무와 관순만은 성 밖에 숨어서 원소가 오기를 기다렸다. 수일이 지나 원소가 군사를 거느리고 이르렀다. 경무와 관순은 칼을 빼어들고 내달아 원소를 찌르려 했다. 그러나 원소의 장수 알량이 그 자리에서 경무를 베고 문추가 관순을 찍어 죽였다. 원소는 기주에 들어가자 한복으로 분위 장군을 삼고 자기 수하의 모사, 전풍, 저수, 허유, 봉기 등에게 고을 일을 뜯어맡겨 한복의 권한을 모조리 뺏고 말았다. 한복은 후회하기를 마지 않았으나 이제 와서는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는 드디어 처자마저 버리고 필마로 성을 나가 진류태수 장막에게 가버렸다. 이때 공손찬은 원소가 기주를 뺏어든 것을 알자
자기 아우 공손호를 원소에게로 보내서 언약한 대로 땅을 나누자고 했다. 원소가 백씨께서 몸소 오셨으면 좋겠네. 내 의논할 일이 있으니 라고 하므로 공손월이 그대로 돌아오는데 50리를 미처 못 왔을 때 길가로부터 한때의 군사가 뛰어나오더니 나는 동승상댁 장수다 하고 외치면서 어지러이 활을 쏘아 공손호를 죽이고 말았다. 따라갔던 사람이 도망에 돌아와서 이 일을 고하자 공손차는 대로하여 원소가 나를 꼬여서 군사를 일으켜 한복을 치게 해놓고 그 틈을 타서 농간을 부려 기주를 제 수중에 넣었으며 이제 또 동탁의 군사라 사칭하고 내 아우를 쏘아 죽였으니 이 원한을 어떻게 아니 갚겠느냐 하고 수하의 군사들을 모조리 일으켜 기주를 바라고 쳐들어갔다. 공손찬의 군사가 이른 것을 알자 원소도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가 양편 군사가 반하에서 만났다. 반하를 사이에 두고 원소의 군사는 다리 동편에 진을 치고 공손찬의 군사는 다리 서편에 진을 쳤다. 공손찬이 다리 위에 말을 세우고 이 신이 없는 놈아 내 어찌 감히 나를 파느냐 라며 큰 소리로 외치니 원소가 또한 말을 채찍질해서 다리가로 나와 공손찬을 손가락질하며 뇌까린다. 한복이 자기가 재주 없음을 깨닫고 기주를 내게 물려준 건데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공손찬이 다시 소리를 가다듬어 전일에 너를 그래도 충이지사라에서 맹주를 삼았더니 이제 하는 짓을 보매 심보는 이리 같고 행실은 개 같은 놈이다. 그러고 무슨 면목으로 세상에 서려고 한단 말이냐 하고 꾸짖으니 원소는 천둥같이 노한다. 누가 나가서 저놈을 사로잡을 텐가. 원소의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문추가 말을 채치며 창을 꼬나잡고 다리로 치달아 올라갔다. 공손찬이 다리가에서 문추와 싸우는데 시비합이 못되어 당해내지 못하고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문추가 승세해서 그 뒤를 쫓았다. 공손찬은 진중으로 도망에 들어갔다. 문추가 나는 듯이 말을 달려 중군으로 뛰어들어 오가며 충돌할 때 공손찬 수하의 날랜 장수 넷이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문추가 그 중에 한 장수를 한 창에 찔러 말 아래 떨어뜨리자 나머지 세 장수는 모두 도망해버렸다. 문추가 바로 공손찬의 뒤를 쫓아서 진에서 몰아내자 공손찬은 산골짜기를 바라고 달아났다. 문추가 말을 달려 쫓아오며 호통을 쳤다. 빨리 말에서 내려 항복해라. 공손찬이 활과 화살을 다 떨어뜨리고 투구도 땅에 떨어져 산발한 채 말을 급히 몰아 산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탄 말이 앞굽을 꿇고 쓰러지는 바람에 그만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문추가 옳지 하고 창을 다시 꼬나 잡으며 달려들어 그를 한 창에 찌르려 할 때 호련 언덕 좌편으로부터 한 소년 장군이 창을 들고 나는 듯이 말을 달려 문추에게로 대들었다. 이 틈에 공손찬이 허둥지둥 언덕 위로 기어 올라가서 소년을 자세히 살펴보니 신장이 팔척에 눈이 부리부리하고 눈썹이 진하며 얼굴이 크고 군턱이 졌는데 그 위풍이 늠름하다. 그 장수가 문추와 대판으로 싸워서 5, 60합에 이르도록 승부가 나뉘지 않았다. 이때 공손찬 수하의 구원군이 달려오니 문추는 그만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 버린다. 그 소녀는 구태여 그 뒤를 쫓지 않았다. 공손찬은 황망히 언덕 아래 내려와서 그 소년의 성명을 물었다. 소년은 몸을 굽히고 대답했다. 저는 상산의 진정 사람으로 성은 조, 이름은 운이요, 자는 자룡입니다. 본래 원소 수하에 있었는데 지내보니 원소에게 임금께 충성하고 백성을 구하려는 마음이 없기로 이번에 그를 버리고
장군 휘하에 몸을 두려고 오던 차에 뜻밖에도 여기서 배웁게 됐습니다. 공손차는 크게 기뻐하며 그를 데리고 영체로 돌아와서 군사를 정돈했다. 그 이튿날 공손차는 군마를 좌우 양대로 나누어 우익의 형세를 만들었다. 말 5천여 필 가운데 태반이 백마였다. 전에 공손차는 강 사람들과 싸울 때 모조리 백마만 골라서 선봉을 삼았기에 백마 장군이라 불리었고 강 사람들은 백마만 보면 달아났었다. 이로 말미암아 그의 군 중에 백마가 특히 많은 것이다. 원소는 알량, 문추로 선봉을 삼아 각기 국노수 1000명을 거느리고 역사 좌우 양대로 나뉘어 좌대는 공손찬의 우군을 쏘고 우대는 공손찬의 좌군을 쏘게 하며 다시 국이에게 궁수 800명과 보병 15,000명을 거느리게 하여 진중에 배치하고 원소 자신은 마복군 수만 명을 거느리고 뒤에서 접응하기로 했다. 공손차는 조운을 갓얻은지라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서 그에게는 따로 군사를 주어 뒤에 남아있게 하고 대장 엄강으로 선봉을 삼았다. 그리고 공손찬 자신은 중군을 영술하여 말을 타고 다리 위로 나아가 말 앞에 큰 홍권 금선에 수자기를 세워놓았다. 그러고는 진시부터 북을 올리며 싸움을 청했는데 사시에 이르도록 원소의 군사는 나오지 않았다. 국의가 궁수들에게 영을 내려 모두 차전패 아래 엎드려 있다가 포성이 들리는 대로 활을 쏘라고 일러두었던 것이다. 엄강은 군사를 휘몰아 일시에 북을 치고 고함 지르며 국의의 진중으로 지쳐 들어갔다. 그러나 국의의 군사는 모두 땅에 납죽 엎드린 채 동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적병이 바로 코앞까지 쳐들어오자 일성포양과 함께 800명의 국노수가 일시에 활을 내쏘았다. 깜짝 놀란 엄강이 군사를 뒤로 물리려 할 때 국의가 칼을 춤추며 번개같이 말 달려 나와 한 칼에 그를 베어 말 아래 떨어뜨렸다. 공손찬의 군사는 여지없이 패했다. 이것을 보고 공손찬의 좌우 양군이 곧내달아 구응하려 했으나 알량, 문추가 국노수들을 지휘해서 어지러이 활을 쏘는 통에 모두 나오지 못했다. 원소의 군사는 승세에서 일시에 나아가 바로 다리 갖까지 쳐들어갔다. 국의가 칼을 들어 먼저 길을 잡고 섰는 장수부터 벤 다음에 수자기를 찍어 쓰러뜨렸다. 공손차는 수자기가 두둥강이 나서 넘어가는 것을 보고 곧 말머리를 돌려 다리에서 내려가자 그대로 도망쳤다. 국의는 군사를 휘몰아 그 뒤를 들이쳐서 후군에까지 이르렀다. 이때 후군에 남아있던 조운이 창을 꼬나잡고 말을 몰아나오며 바로 국의에게로 달려들었다. 서로 싸우기 두어업이 못되어 조운은 한 창의 국의를 떨어뜨려 말 아래 거꾸로 뜨리고 필마 단창으로 나는 듯 원소 군중에 뛰어들어 좌충우돌하기를 마치 무인지경에 든 듯했다. 이 기세를 타서 공손찬이 군사를 돌이켜 휘몰아치니 원소의 군사는 패하고 말았다. 이보다 앞서 원소가 탐마를 시켜 알아보게 했더니 돌아와서 고하는 말이 국의가 장수를 베고 길을 뺏고 패병의 뒤를 몰아치고 있는 판이라 했다. 이로 인해서 그는 마음을 턱 놓고 전풍과 함께 장하에 창 가진 군사 수백 명과 활 가진 군사 수십 기만 거느리고는 말을 타고 나와서 바라보며 공손찬이란 참으로 무능한 자로구먼 하고 한바탕 껄껄 웃고 있는 판에 호련 맞은편으로부터 조운이 말을 몰아 지쳐 들어왔다. 궁전수들이 급히 활을 들어 쏘려고 할 때 조운이 번개같이 달려들며 연달아 4~5명을 찔러 거꾸로 뜨리니 모든 군사가 일시에 뺑소니 친다. 뒤에서는 또 공손찬의 군사가 한데 뭉쳐 몰려 들어오고 있었다. 전풍이 당황해서 원소를 보고
우선 저 빈집 담 안으로라도 들어가 피하십시오 하고 권하자 원소는 머리에 쓴 투구를 땅에 벗어던지며 큰 소리로 외쳤다. 대장부가 싸움터에서 적과 마주쳐서 싸우다 죽으면 죽는 게지. 담 안에 들어가 살기를 바란단 말이냐? 이 말에 고무되어 모든 군사가 한 마음으로 탄압해서 죽기로 싸우니 조운이 좌충우돌하나 능히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 이때 원소의 대대인마가 몰려들어오고 알량이 또한 군사를 거느리고 당도하여 양로군이 힘을 합해서 몰아친다. 조운은 공손찬을 보호해서 적의 겹겹한 포위를 뚫고 다리께로 물러나자는데 원소가 대병을 휘몰아 다시 뒤를 쫓아서 다리 건너까지 오니 물에 떨어져 죽는 자가 수없이 많았다. 원소가 승세해 앞장서서 쫓아가는 중에 오리를 미처 못 가 문득 산 뒤로부터 함성이 크게 일어나며 한때 인마가 내달려오니 앞장선 대장 3명은 곧 유현덕, 관운장, 장익덕이다. 원래 그들은 평원에 있다가 공손천이 원소와 싸운다는 말을 듣고 싸움을 도우러 온 것이었다. 이때 세장수가 3가지 병장기를 가지고 번개같이 말을 몰아서 바로 원소를 바라고 달려드니 원소는 혼이 허공에 떠서 손에 들었던 보도를 다 땅에 떨어뜨리고 황망히 말을 달려 도망갔다. 여러 장수가 죽기로 그를 구해 다리를 건너가고 공손찬도 군사를 거두어 본체로 돌아갔다. 현덕, 관우, 장비가 안부를 묻고 나자 공손찬은 만약에 현덕이 멀리서 와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내 큰 낭패를 볼 뻔했네 하고 조운과 서로 만나보게 했다. 현덕은 심히 조운을 공경하고 사랑해서 한 번 보자 벌써 놓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졌다. 한편 원소는 싸움에 한 번 패하자 성을 굳게 지키고 나오지 않았다. 이리하여 양군이 대치한 채 달포가 넘는 사이에 누가 장안에 올라가서 동탁에게 이 일을 고했다. 이유가 동탁에게 말했다. 원소와 공손차는 역시 당대 호걸들인데 지금 반하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 하니 천자의 조서를 빌려 사람을 보내서 화해를 붙여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2 사람이 필시 감독해서 대사께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하자. 동탁은 이튿날로 곧 태부 마일제와 태복 조기를 시켜 조서를 받들고 내려가게 했다. 2 사람이 하북에 이르자 원소는 백리 밖에 나와 제배하고 조서를 받았다. 이튿날 2 사람이 공손찬의 영체로 가서 선유하니 공손찬은 사자를 시켜서 원소에게 글어를 보냈다. 마침내 2 사람은 강화하고 마일제와 조기는 장안으로 돌아가 복명했다. 공손찬이 그날로 회군하여 주정에 표문을 올려서 유현덕을 평원상으로 천거했다. 현덕이 조운과 작별할 때 손을 잡고 눈물을 뿌려 차마 떨어지지 못하니 조운이 한숨 지으며 말했다. 제가 전일에 공손찬을 영웅으로 알았더니 이제 그 소행을 보매 필경 원소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대는 아직 몸을 굽혀 섬기도록 하오. 우리가 또 서로 만날 날이 있으리다. 현덕은 눈물을 뿌려 그와 작별했다. 이때 원술은 남양에서 원소가 새로이 기주를 얻었다는 말을 듣고 곧 사람을 보내서 말 1000피를 달라고 했다. 그러나 원소가 주지 않아 원술은 노했다. 이로 말미암아 형제간에 불화하게 되었는데 원술이 또 형주로 사람을 보내서 유표에게 군량 20만 곡을 꿔달라고 했더니 유표가 또한 주지를 않아 원술이 한을 품고 유표를 치게끔 가만히 손견에게 글을 보내니 그 글은 대강 다음과 같다. 지난날 유표가 공의에 돌아갈 길을 끊었던 것은 곧 우리 형 본초가 시킨 일이외다. 이제 본초가 또 유표와 짜고 강동을 엄습하려 하니
공은 속히 군사를 일으켜 유표를 치시오. 나는 또 공을 위해서 본초를 칠 것이니 두 원수를 다 갚을 수 있을 것이외다. 공은 형주를 취하고 나는 기주를 취하는 것이니 부디 이를 그르치지 마소서. 손견이 이 글호를 보자 전날 내가 강동으로 돌아올 때 유표가 길을 막고 치던 일을 생각하면 참말 괘씸하기 짝이 없다. 이때 원수를 갚지 않고 다시 어느 때를 기다리랴 하고 장하에 정보, 황계, 한당의 무리를 모아놓고 의논하니 정보가 있다가 말했다. 원술은 교사가 많으니까 그 말을 정말로 믿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손견은 나는 내 손으로 원수를 갚으려는 걸세. 원술의 도움을 바라는 게 아닐세. 하고 즉시 황기를 먼저 강변으로 내보내서 전선을 안배하여 군기와 양초를 많이 싣고 큰 배에는 전말을 실어 날짜를 정해 군사를 일으켰다. 강동에 와 있던 세작이 이 일을 탐지해 유표에게 고하자 유표는 크게 놀랐다. 곧 문관 무장들을 모아놓고 의논하니 괴량이 아랜다. 그다지 염려하실 것은 없을까 봅니다. 황조에게 강하 군사를 거느리고 전부가 되게 하시고 주공께서는 형주 양양의 무리를 영솔하시어 뒤를 대도록 하십시오. 손견이 강을 건너오는 터에 무슨 수로 무력을 써보겠습니까? 유표도 그렇게 여겨 황조에게 준비시키고 뒤따라 곧 대군을 일으켰다. 본래 손견이 아들 사형제를 두었으니 다 오부인 소생이라 큰아들의 이름은 책이니 자는 백부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권이니 자는 중모요. 셋째 아들의 이름은 이기니 자는 숙필이며 넷째 아들의 이름은 광이니 자는 계좌다. 오부인의 동생이 바로 손견의 둘째 아내가 되어 또한 일남 일녀를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은 랑이니 자는 조안이요. 딸의 이름은 인이다. 손견이 또 잠자리를 함께한 유씨에게서 아들 하나를 보았으니 이름은 소유, 자는 공례다. 손견에게 또 아우가 하나 있어 이름은 정이요, 자는 유대다. 손견이 유표를 치러 떠날 때 손정은 조카들을 거느리고 나와서 말 앞에 늘어세우고 형에게 절하며 간했다. 이제 동탁이 권세를 마음대로 하고 천자는 나약하시며 천하가 크게 어지러움에 군웅이 할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강동이 이 즈음에 좀 편안해졌사온데 이제 한 조그마한 원한으로 해서 대병을 일으키시는 것이 사리에 옳지 않을까 하오니 형님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견이 너는 여러 말을 마라. 내가 장차 천하를 종행할 터에 어찌 원수를 두어두고 갚지 않는단 말이냐 하고 듣지 않으니 맏아들 손책이 말했다. 아버님께서 기어이 가시겠으면 제가 매시고 가고 싶습니다. 손견은 이를 허락하여 마침내 손책과 함께 배에 올라 번성을 바라고 쳐들어갔다. 이때 황조가 국누수를 강변에 매복해 놓고 있다가 전선들이 강가에 와서 닿는 것을 보자 일시에 활을 쏘게 하니 화살이 빗발치듯 했다. 손견은 군중에 영을 내리되 경망되게 동하지 말고 모두 배 안에 가 엎드려서 배를 내었다 물렸다 하며 적을 유인하라 했다. 이러기를 연달아 사흘을 하여 그 사이 배를 수십 차나 강가에 갖다 대니 황조의 군사들이 그때마다 그저 활을 쏘기로만 위주해서 마침내 화살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손견이 군사들을 시켜 배에 꽂힌 화살들을 모조리 뽑게 하니 10여만 살이 되었다. 이날은 마침 순풍이어서 손견은 군사들을 시켜서 적을 향해 일제히 활을 쏘게 했다. 언덕 위의 군사는 항거하다 못해서 마침내 달아났다. 손견의 군사는 강언덕으로 뛰어오르자 정보와 황계가 두 길로 군사를 나누어 바로 황조의 영체를 쳐들어가고 배후로부터 한당이 대군을 휘몰고 나아가
삼면으로 끼고 쳤다. 황조는 대패에서 번성을 내버리고 도망하여 등성으로 들어가 버렸다. 손견은 황기를 남겨두어 전선들을 지키고 있게 한 다음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적의 뒤를 쫓았다. 황조가 군사를 거느리고 성에서 나와 들에 진을 쳤다. 손견이 또한 진세를 버려놓고 문기 아래 말을 내니 손책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창을 들고 나서서 부친 곁에 말을 세웠다. 황조는 두 장수를 거느리고 진전으로 나왔다. 한 사람은 강하의 장호요, 또 한 사람은 양양의 진생이다. 황조가 채찍을 들어 강동의 좀도적 놈이 어디라고 감히 한실 종친의 지경을 범하는고 하고 크게 꾸짖으며 즉시 장호를 내보내서 싸움을 도두게 했다. 손견의 진중에서 한 당이 내달아 이를 맞았다. 두 장수가 어우러져 싸워서 30여 합에 이르렀을 때 진생은 장호의 기력이 점점 못한 것을 보고 말을 달려나와 싸움을 도왔다. 이때 손책이 바라보고 즉시 손에 쥐고 있던 창을 걸어놓고 활에 화살을 먹여들자 바로 진생의 얼굴을 겨누어 깍지손을 떼었다. 시위 소리 울리는 곳에 진생이 화살을 맞고 말에서 뚝 떨어진다. 장호는 진생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미처 손을 놀릴 사이도 없이 한 당의 칼이 그의 정수리에 떨어지며 머리가 두 쪽으로 빠개졌다. 정보는 말을 급히 몰아 곧장 적진 앞으로 들어가며 바로 황조를 잡으려 들었다. 황조가 황급하여 투구를 벗어버리고 말에서 뛰어내리며 곧 보군들 틈에가 끼어서 도망한다. 손견은 패주하는 적의 뒤를 몰아쳤다. 바로 한수에 이르자 황계에게 영을 전해서 전선을 내어 한강에 진출시키라고 했다. 한편 황조는 패군을 수습해 돌아가 유표를 보자 손견의 형세가 원체 커서 도저히 당할 수 없더라 하고 말했다. 유표가 황망히 괴량을 청해 의논했다. 이제 우리가 갓 패해서 군사들이 싸울 마음이 없으니 다만 방비를 어미해서 그 예봉을 피하고 다시 사람을 가만히 원수에게 보내서 구원을 청하면 적의 포위가 절로 풀릴 것입니다. 괴량이 이렇게 말하는데 채모가 있다가 반대했다. 자유의 말씀이 참으로 졸개입니다. 적병은 성 아래 진격해와 곧 해작가에 이르려는데 어찌 손을 묶고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제가 비록 재주는 없으나 군사를 거느리고 성에서 나가 적과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유표는 마침내 후자를 허락했다. 채모는 군사 만여 명을 거느리고 양양성 밖으로 나가서 현산에 진을 쳤다. 손견은 승세한 군사를 휘몰아 승승장구에 들어왔다. 채모가 진전에 말을 낸다. 저 사람은 바로 유표의 후처 오랍이다. 누가 나가서 사로잡을 텐가? 손견의 호령이 떨어지자 정보가 곧 철청모를 꼬나잡고 말을 달려나가 채모와 싸웠다. 사오합이 못되어 채모가 패하여 달아났다. 손견이 대군을 휘몰아 그 뒤를 넘사라니 시체가 들에 쫙 깔렸다. 채모가 도망하여 양양으로 들어가자 괴량은 그가 좋은 계책을 듣지 않고 함부로 나가서 크게 패하고 말았으니 군법에 비추어 마땅히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표는 이때 채모의 누이에게 갓 장가든 터라 그에게 형벌을 가하려 하지 않았다. 한편 손견은 군사를 나누어 양양을 사면으로 에워싸고 쳤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다. 난데없는 광풍이 일어나더니 중군에 세워놓은 수자기를 뚝 꺾어 놓았다. 한당이 이것을 보고 손견에게 권했다. 아무래도 길한 조짐이 아니니 일단 회군하시는 것이 좋을까 봅니다. 그간 내가 연전연승하여 이제 양양성을 함물하는 것이 조석에 달려있는 터에 그까짓 깃대 하나가 바람에 불어졌다고 어떻게 갑자기 군사를 파해버린단 말인가.
손견은 한당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더욱 성을 급히 몰아쳤다. 이때 양양성에서 괴량이 유표를 보고 말했다. 제가 간밤에 천문을 살펴보니 장성 하나가 땅에 떨어지려 합디다. 그 분야를 헤아려 보매 바로 손견의 자리였습니다. 주공께서는 속히 원소에게 글을 보내시어 구원을 청하도록 하십시오. 유표가 그 말을 좇아서 편지를 써놓고 네 감히 포위를 뚫고 나가보려는가 하고 물으니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장수 여공이 나서서 제가 가겠노라고 자원한다. 괴령은 여공에게 자세히 계책을 일러주었다. 자네가 가겠다고 하니 내 계교를 자세히 듣게. 이제 자네에게 군마 500을 줄 것이니 활 잘 쏘는 자들을 많이 데리고서 적진을 뚫고 나가 곧바로 현산으로 달려가게. 그러면 손견이 반드시 군사를 거느리고 뒤를 쫓을 걸세. 자네는 군사를 나누어 100명은 산 위에 올라가서 돌을 많이 준비해 놓고 100명은 국로를 가지고 숲속에 매복하게 한 다음에 추병이 이르거든 곧장 달아나지 말고 이리저리 돌아 복병이 있는 데까지 유인해 가서 일시에 시석을 퍼붓도록 하게. 그래서 만약 이길 때는 연주 호포를 놓게. 그러면 성에서 곧 나가 적응할 거네. 만약에 추병이 없거든 호포를 쏠 것 없이 바로 가게. 오늘 밤에 달이 썩 어두울 것이니 황혼에 바로 성을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네. 여공은 계책을 받고 물러나와 군마를 수습하고는 황혼이 되기를 기다려서 가만히 동문을 연 다음 군사를 거느리고 성에서 뛰어나갔다. 이때 손견은 장중에 있다가 문득 난데없는 함성이 들려와서 급히 말에 뛰어올라 30여 기를 거느리고 영체 밖으로 나와 두루 살피는데 군사가 들어와 한때의 인마가 성에서 지쳐나와 현산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하고 보고했다. 손견은 장수들을 모으지 않고 30여 기만 거느리고 뒤를 쫓았다. 이때 이미 여공은 산속의 나무가 빽빽이 들어선 곳에 위아래로 군사들을 매복해 놓았다. 손견이 탄 말이 여느 말보다 빨라서 혼자 앞장서서 달려오며 바라보니 앞에 가는 군사가 그리 멀지 않았다. 손견이 큰 소리로 이놈들 개 섰거라 하고 외치자 여공은 즉시 말머리를 돌려 손견에게로 달려들었다. 그러나 단지 한 합을 어울려 보았을 뿐 여공은 다시 도망해서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손견은 곧 뒤를 쫓았으나 여공의 종적을 찾을 길이 없었다. 그래서 손견이 산 위를 바라고 올라가려 하는데 이때 홀연 징소리가 크게 울리더니 산 위로부터는 돌들이 쏟아져 내려오고 숲속으로부터는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왔다. 손견은 전신에 돌과 화살을 맞고 뇌장이 모두 흘러나와 사람과 말이 다 현산 속에서 죽었다. 그때 그의 나이 겨우 37이었다. 여공은 손견 수어의 30기를 맞고 모조리 죽여버린 다음에 곧 연주호포를 놓았다. 양양성 안에서 황조, 괴월, 채모가 각기 군사들을 거느리고 내달았다. 강동 군사들은 그만 큰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이때 황계는 하늘을 진동하는 함성을 듣고 즉시 수군을 영솔하고 달려오다가 황조와 마주쳤다. 서로 싸우기 두 합이 못되어 그는 황조를 생포해버렸다. 정보는 손책을 보호하여 빠져나갈 길을 급히 찾는 중에 여공과 만나자 말을 놓아 달려들어 불과 두어 합에 여공을 한창에 찔러 말 아래 거꾸러뜨렸다. 양편 군사는 한바탕 크게 싸우다가 날이 훤히 밝을 무렵에야 각기 군사를 거두었다. 유표와 군사는 성으로 들어가 버리고 손책은 한수로 돌아갔는데 한수까지 가서야 손책은 부친이 난전에 맞아 죽어 그 시신이 이미 유표 군사의 들것에 담겨서 양양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대성통곡했다.
군사들도 모두 땅을 치며 울었다. 아버님의 시체가 적의 수중에 계시니 어떻게 이대로 돌아간단 말이오. 손책이 말해서 황계가 우리는 황주를 여기에 사로잡아 놓았으니 사람을 양양성 안에 들여보내서 유표와 강화한 다음에 황조와 바꾸어 주공의 시신을 모셔오도록 하십시다 하고 말하는데 그의 말이 미쳐 떨어지기 전에 군리로 있는 환계가 나섰다. 제가 유표와 안면이 있는 터이니 사명을 띠고 한번 성에 들어가 볼까 합니다. 손책은 이를 허락했다. 환계가 양양성에 들어가서 유표를 만나보고 이 말을 하니 유표는 듣고 나자 곧 응대했다. 문대의 시신은 내가 이미 관을 써서 정중히 성내에 모셔놓은 터이니 속히 황조를 돌려보내주오. 그리고 두 집에서 다 각기 군사를 파하고 다시는 서로 침범하지 말도록 합시다. 환계가 절하여 살해하고 막 떠나오려고 하는데 뜻밖의 계하에서 괴량이 나서면서 그건 안 됩니다. 제 말씀대로만 하시면 강동의 군사들이 단 한 명도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환계의 목을 베신 다음에 곧 계교를 쓰도록 하십시오. 적의 뒤를 쫓다가 손견이 목숨을 잃었는데 강화하러 와서 환계가 또 재앙을 만났구나. 필경, 환계의 목숨이 어찌 될 것인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